원한을 푸는 유일한 방법, 법구경, 단맛바다, 제1장 쌍품. 이 세상에서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라고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라고 이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들의 증오는 사라진다. 제3장 마음품. 적에게 행하는 어떤 해악이건 간에 또는 증오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해악이건 간에 이 악의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선의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경문의 해설. 내가 남에게서 당한 피해로 원한을 품고 그에게 복수한다면 상대는 나에게 당한 피해로 인해 새로운 원한을 품을 것이며 현생이건 후생이건 언제라도 나중에 그는 반드시 나에게 복수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 원한과 복수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갑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피해를 당한 자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원한의 마음을 버려서 복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남한테 폭행을 당했거나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거나 불쾌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민은 분노를 가라앉힌 후 원한의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복수심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전생이건 현생이건 과거의 언젠가 그에게 행하였던 폭행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온 것과 같다. 그러니 참자,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평온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나에게 잘못이 있었다고 자책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을 벗어나서 냉철하게 업과 과보라는 연기의 이치를 사유하는 것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흉처처럼 남아있을지도 모를 감정, 바로 원한입니다. 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나 억울했던 기억들. 맞아요. 이런 감정의 사슬을 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아서 아주 오래된 지혜의 문을 한번 두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불교 경전 중 하나인 법구경, 단마파다죠? 네, 여기서 발췌한 내용과 그 해설서인데요. 특히 쌍품과 마음품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이 원한이라는 감정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근데 그 답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의 탐구 목표는 이겁니다. 이 고대의 텍스트가 어떻게 원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또 왜 원한을 품는 행위 자체가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경고하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가르침의 거의 심장과도 같은 구절부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쌍품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에 의해서는 결코 풀리지 않는다. 네. 원한을 버림으로써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와, 굉장히 단호한 선언처럼 들려요. 네,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는 좋은 조언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문장,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는 말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어요. 영원한 진리라. 네, 이건 마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처럼 예외가 없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원한에 원한으로 맞서는 건 말 그대로 불을 끄겠다고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해결책이 아니라 파국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근본 원리를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이 진짜 놀랍도록 현실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뒤에 나와요. 네, 그렇죠. 그는 나를 욕했다. 그는 나를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다. 그는 내 것을 빼앗았다. 이 문장들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들리는 목소리 그대로 아닌가요? 맞아요. SNS에서 악플을 봤을 때나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머릿속에서 딱 저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명확한 갈림길을 보여주죠. 방금 말한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 네, 그 사람의 증오는 절대 사라지지만 그런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의 증오는 사라진다고요. 바로 그 품는다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요. 품는다. 이 가르침은 너를 때린 일은 없었어 하고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건은 분명히 있었죠. 상처도 진짜고요. 그렇죠. 하지만 그 기억과 감정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게 하는 행위, 그 내면의 반복 재생이 증오라는 불꽃에 계속 장작을 넣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상처받은 일을 계속 되새기는 게 뭐랄까 그 일을 잊지 않으려는 나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게 함정이죠. 우리는 그걸 곱씹으면서 정의를 되새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의 순간을 계속해서 현재로 소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가르침이 말하는 건 증오를 멈출 수 있는 스위치는 나를 해친 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고 있는 거죠? 오직 내 손 안에,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한에 원한으로 맞서는 게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고 그 생각을 품는 게 불에 장작을 넣는 거라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하는 생각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렇죠. 당연한 감정이죠. 우리가 그 생각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을 때 그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요? 마침 마음품에 그에 대한 아주 성득한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구절이 정말 충격적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에게 행하는 어떤 해악이건 또는 증오하는 사람에게 행하는 어떤 해악이건 간에 네, 이 악의의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와, 잠깐만요. 이건 적이 나에게 가하는 피해보다 내 안의 미움이 나를 더 망가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보통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외부의 적이 가장 큰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진짜 범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네, 당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잘못 향한 마음, 즉 악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데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해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진짜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이건 거의 모든 책임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책임을 돌린다는 표현 때문에 오해하기 쉬운데요. 네.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 네 탓이야 라는 도덕적 비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냉정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에 가깝죠. 인과관계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걸 던져서 상대방을 맞힐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죠. 뭐죠? 그 석탄을 쥐고 있는 내 손이 먼저 타들어간다는 사실이요. 원한과 증오가 바로 그 뜨거운 석탄과 같다는 겁니다. 와. 공격의 첫 번째 희생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와. 뜨거운 석탄이라니. 그 비유를 들으니까 갑자기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전은 부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 부모님 비유 말씀이시죠? 맞아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른 친척들도 선의의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줄 수 없다. 맞습니다. 이 비유가 마음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치?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보면 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부모님도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아닌 바로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랑의 상징인 부모님의 사랑조차도 내가 잘 다스린 선의의 마음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가진 긍정적인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원한이라는 그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으면 내 손만 타들어가니까 이걸 내려놓는 게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네, 맞아요.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면 감정이 먼저 폭발하잖아요. 그럴 때 대체 어떻게 이 석탄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다행히 자료에 포함된 해설 부분에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원한과 복수의 수레바퀴에 대한 이야기죠. 아, 네. 그 악순환에 대한 설명? 이 해설을 보면 원한이 어떻게 끝없는 악순환을 만드는지 정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피해를 당하고 그럼 원한을 품고 네,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해요. 그럼 이번에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어서 나에게 새로운 원한을 품게 되겠죠? 그리고 그는 또다시 복수를 할 거고요. 이 수레바퀴는 이번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면서 끝없이 굴러간다고 설명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끔찍한 수레바퀴를 멈출 방법에 대해 해설이 얼마나 단호한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단호하다고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이라고 못을 봤거든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방법이라는 게 뭔데요? 바로 피해를 당한 쪽에서 먼저 상대를 용서하고 원한의 마음을 버리고 복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건 좀 부당하게 들리는데요. 왜 모든 책임과 행동의 시작이 피해자에게 있어야 하죠? 그쵸? 잘못을 한 가해자가 먼저 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처를 준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게 순리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혁명적인 부분이에요. 혁명적이다. 공정함의 잣대로 보면 당연히 가해자가 먼저 움직여야죠. 하지만 이 텍스트는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통을 멈출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가해자는 이미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은 이 수레바퀴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복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 수레바퀴의 고통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피해자인 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레바퀴를 멈출 가장 강력한 동기와 힘을 가진 사람도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대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그렇죠. 나 자신을 그 끔찍한 수레바퀴에서 내리게 하는 지극히 실용적인 자기 해방의 기술인상이죠. 나를 위한 자기 해방의 기술이라. 관점을 그렇게 바꾸니 조금 다르게 들리네요. 네. 그리고 해설에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실천적인 조언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 세 단계 말이죠. 네. 첫째, 폭행이나 폭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먼저 화가 치미는 걸 인정하고 그 분노를 가라앉힌다.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는 게 먼저군요. 둘째, 그 후에 원한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버린다. 셋째, 복수심을 아예 품지 않는다.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네, 감정을 무작정 누르는 게 아니라 먼저 가라앉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이 제안하는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궁극의 관점 전환 기술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이렇게 생각하라는 조언이죠. 이것은 내가 과거에 그게 전생이건 현생이건 언젠가 그에게 행했던 폭행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온 것이다. 네. 마치 메아리가 돌아온 것과 같다. 그러니 참자, 잊어버리자라고요. 와,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의 메아리다라고 생각하라니? 그렇죠. 이건 자칫하면 네가 맞을만 했네라는 식의 자기 비하나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럴 위험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 조언의 진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의도가 뭔데요? 이것은 결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네가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사건을 나라는 인격에 대한 모욕적인 공격이라는 프레임에서 네. 과거 행위에 되돌아온 메아리라는 비인격적인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재해석하는 데 있어요. 비인격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석한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산에서 야호하고 외쳤는데 잠시 후 야호라는 메아리가 돌아왔다고 해보죠. 네. 그때 우리가 어떤 놈이 나한테 야호라고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소리쳤으니 메아리가 돌아오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 관점 전환 기술은 지금 나에게 닥친 이 부당한 일을 누군가가 나를 인격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던졌던 소리가 시차를 두고 돌아온 메아리 같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감정적 고통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거죠.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네. 오로지 내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기술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탐험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이네요. 우리는 원한이라는 감정의 범인을 찾기 위해 출발했는데 그 여정의 끝에서 아주 뜻밖의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첫째, 원한은 원한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으며 오직 원한을 버릴 때만 사라진다는 영원한 진리를 확인했고요. 네, 그게 첫 번째였죠. 둘째, 우리에게 가장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의 악이라는 뜨거운 석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죠. 네, 공격의 첫 희생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수의 끝없는 수레바퀴를 멈추는 유일한 방법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피해자인 내가 먼저 그 고리를 끊는 것이라는 아주 어렵지만 강력한 해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고대의 지혜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철학이 아니라 현대인에게도 매우 실용적인 심리학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짚고 싶어요. 실용적인 도구요? 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속을 태우죠. 맞아요. 하염없이 기다리죠.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를 줘요. 내 감정적 안녕을 되찾을 통제권을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거죠. 아, 원한이라는 감옥의 열쇠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내가 처음부터 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네. 오늘 탐구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원한을 버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것이 타인을 향한 너그러운 관용이라기보다는 나를 스스로 중독시키는 독에서 해방시키는 가장 이기적이고 현명한 행위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용서란 당신을 해친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주는 평화와 자유라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지 않을까요?